자, 이제 부채 중에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당연히 밑에 있는 차입금 요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순위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 이제 이라고 나눠 놨는데 이 두 가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에 우리 이자 지급 주의가 매월이 아니니까 발생하는 그런 부채가 여기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계산하려면은 차입금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나와야 되니까 요거 세 개는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표를 보시면 먼저 이제 선순위 차입금부터 해야 되겠죠. 자금 조달은 취득하는 시점이 이루어지니까 이 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차입금의 증가 금액은 여기 AR에 가면 자금 조달에서 가정을 다 해놨죠. 선순위 차입금은 우리가 960억 원 빌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로 시점의 기말 금액은 똑같고 거기서 기초 금액은 전기 말 금액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더 차입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감소하는 거는 위에서 썼던 식들하고 증가할 일 없지만 똑같이 쓸게요. 그냥 기초 더하기 이번에 증가 금액 뭐 이렇게 한 거를 매각 시점에 한 번에 이제 인식을 해야죠. 매각일. 예. 그래서 매각일에는 행에다가 달러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금액은 뭐 모든 보조표에서 똑같죠. 이렇게 해서 끌면 그게 선순위 차입금입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선순위 차입금이 960억 원으로 달려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처분하는 날 감소가 갚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로가 되면서 끝이 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밑에 이제 후순위 차입금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후순위 차입금은 시작하는 행위 아까 선순위가 54였죠. 시작하는 행위 55입니다. 방금 봤지만 그 바로 밑에다가 우리가 해놨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말 금액 같이 바뀌고 주 금액은 따라오고 그리고 요거 상환하는 날도 동일하니까 고칠 게 없네요. 후순위 차입금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순위하고 후순위 미지급 이자가 계산이 되겠죠. 미지급 이자가 이제 증가하는 거는 원금 잔액에다가 이자율만큼 비례해서 이제 증가하겠죠. 먼저 기초 금액은 기말과 같고요. 그다음에 증가하는 금액이 이자 비용 미리 계산해 놨잖아요. IS에 가면 F 선순위 이자 비용이 요거죠. 그러니까 미지급 이자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이자를 실제로 지급을 할 때마다 줄어들겠죠. 카피를 해오면 요 위에서 만들었던 식 자체가 위에 있는 두 값을 털어주는데 이제 언제 털어주냐면 이자 지급일 날 털어줘야 됩니다. 날짜는 바뀌죠. 요 날이 이제 TI로 가면 F 40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 기말은 또 똑같이 이렇게 긁어 오면 됩니다. 요게 선순위 지급이자가 이제 발생하고 줄어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순위를 가지고 오면 기초금액은 전기 기말금액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순위보다 한 칸 밑에 위에가 33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거는 행위 후순위 이자 비용은 41번 행위네요. 그 다음에 기말은 동일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매달 조금씩 증가하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원금이 이제 상환되면 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3의 배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분이 날 어떻게 따로 처리하라고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1년이 12개월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기를 3의 배수로 정하기로 이제 앞에서 돼 있기 때문에 처분하는 월이 저 3의 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위에서 세금 같은 경우는 3의 배수 월하고 관계없이 발생하니까 마지막 처분하는 날 정산하는 거를 반영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미지급 이자 비용은 해서 돼 있는 선순위 미지급 이자 더하기 후순위 미지급 이자 이제 두 배를 해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이자 비용이라는 유동 부채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부채인 선순위 차입금이 얼마고 후순위 차입금이 얼마인지는 이제 밑에서 방금 이자 계산하는 동안에 다 처리가 됐죠. 그래서 선순위 차입금은 시작은 이제 이 열에서 시작합니다. 선순위 차입금 기말 잔액 요거 그다음에 후순위 차입금도 기말 잔액 요거
그리고 이제 보증금은 또 별도로 해줘야죠. 보증금도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증금도 이제 기초에 증가하는 금액이 AR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계산된 걸 참조를 해놨죠. 쪽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역시 똑같고, 그리고 기초 금액은 기말이고, 그다음에 보증금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처럼 이렇게 증가시키지 않고 뭐 보증금은 고정돼 있고 임대료 관리비만 증가하는 걸로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뭐 증가율을 적용할 일은 없는데, 다만 이제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추가 임대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것만 여기다가 반영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값이 0인데 만약에 이번에는 시작일입니다. 이 시작일이, 왜냐면 우리가 임대차 차는 날짜를 제2에 가보면 추가 임대되는 게 우리가 전달 말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임대차가 개시되는 1일로 정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요 날이면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놓은 게 요 NOI에 보면은 요때 이자 수익 발생하는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금액을 이제 정했었어요. 요거를 입력해주고, 그날이 아니면 이제 0을 입력하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고정해 줘야 되죠. 콤마. 그 다음에 보증금이 감소하는 거는 그냥 처분하는 날 감소하면 됩니다. 요거 기초 더하기 그 증가한 거 곱하기 처분일 PI F13이 매각일이죠. 요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은 뭐 모든 항목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증금이 계산이 됐고, 이거를 이제 드래그를 해보면 이제 81억 원 받고 시작해서 가다가 중간에 추가 임대가 이루어질 때 4억 8,300만 원 한번 증가하고 그대로 쭉 가다가 처분일에 반환을 해줘야죠, 임차인에게. 실제로는 이제 매수자한테 주는 겁니다. 나중에 임차인 나갈 때 이 돈으로 돌려주시오 하고 미리 받아놓은 이제 부채니까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증금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보증금도 참조. 그러면은 고정부채가 이제 다 계산이 됐죠. 그다음에 이동부채는 영업하면서 시작이 되니까 요거 일단 열을 맞춰서 여기까지만 끌어놓을게요. 그리고 이동부채도 합계를 구해주고, 그런 다음 부채 더하기 고정부채 해주면 이제 총 부채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부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과 관계된 것만 처리하면 대차대조표가 끝납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제 1종, 2종 나누어서 우리가 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계산하는 것까지 내역표를 만들면 대차대조표가 끝납니다. 그러면 먼저 내역표부터 해야죠. 1종 종류주, 그러니까 우선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차입금하고 똑같죠. 아주 단순합니다. AR의 조달금액 요거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말은 얘를 참조하면 되고, 기초 금액은 당연히 전기 말 금액이고, 그 다음에 증가 없습니다. 감소만 할게요. 감소만 이전에 모든 거 쌓인 거에다가 매각일 날 없어지면 되죠. 그게 13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말은 모든 시트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고 요거를 그대로 이종에도 카피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참조하는 값이 이번에는 2종, 요거를 참조해 오면 되죠. 그리고 얘는 전기말 똑같고 증가 없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1종, 2종이 보통주가 끝난 거예요. 이거를 잡아서 처음에 이제 500억, 328억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우리가 정해준 이제 처분일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을 이제 회수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말, 2종, 기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손익계산서에서 뭐 이익 같은 거 다 계산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라만 오시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의 금액은 당연히 전기말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증가하냐면 손익계산서에 있습니다. 요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요만큼 이제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잉여금이 언제 감소하냐면 저 이익을 주주가 배당을 받아서 가져올 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만큼 감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당금을 우리가 아직 계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밑에서 계산할 거예요. 지금 이익잉여금 밑에 감가상각 누계에 배당금 이런 이제 항목들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배당할 그 금액 요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좀 이따 계산할 거예요. 일단은 밑에 최종적인 배당금을 참조한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은 똑같아요.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그동안 감가상각을 얼마나 했나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당연히 기초는 전기 기말이고요. 증가는 역시 손익계산서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만큼 감가상각이 이제 계속 누계되어 오는 거죠. IS의 감가상각비만큼이 이제 계속 누계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누계액이 매각일 날, 처분하는 날 다 털게 됩니다. 기초 더하기 증가한 것만큼을 곱하기 TI의 매각일에 이렇게 터는 거죠. 그리고 기말은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요. 상황이 이제 이익잉여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저렇게 돼 있을 때 매 기마다 얼마나 배당을 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거죠. 투자한 다음에 수익을 가져오는 방법은 저렇게 배당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익잉여금부터 먼저 참조를 하면 위에 이제 계산해 놓은 이제 이걸 쓰면 되는데 이때 배당금이 다시 이익잉여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에 영향을 주고 저게 다시 배당금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기말 금액을 참조하면 순환 참조가 생겨요. 그래서 기초와 이번에 증가한 금액 밑에 이제 기말 계산한 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위에 것만 두 개 합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번 기에 총 쌓인 이익잉여금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말 금액 요거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배당 가능 이익이 돼요. 원래는 이익잉여금이 배당 가능한 이익인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은 하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나가지 않은 그 감가상각의 누계액만큼을 배당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다르지만 사업성의 실질은 같다. 리츠나 펀드나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 가능 이익이 0보다 크면 배당하고 0보다 작으면 배당 못하는 거예요. if문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if문 대신 이제 max라는 함수 한번 써볼게요. max는 요거랑 어떤 값이랑 이제 비교해서 큰 값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0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보여줘. 이 말은 0보다 크면 4억 4,500만 원을 적어주고 저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0을 적어달라. 이제 이 말입니다. 근데 저거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배당금 지급일 날 하는 거죠. 근데 배당금 지급일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TI에 가면 우리가 배당금 가지고 뭐 행을 여기다 만들어 놨죠. 그죠? 배당금은 피스컬 이어가 끝날 때마다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치면 요게 지급 가능한 이제 배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이익잉여금의 감소 항목으로 다시 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익잉여금 항목에 이걸 적지 않고 얘를 적은 겁니다. 순환 참조를 피하기 위해서 얘를 다 잡아서 한 번에 끌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보면은 눈이 이해가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계속 쌓이죠. 그리고 감가상각은 펀드 말고 얘를 펀드는 다 0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작업할 때는 또 눈에 보이게 해놓는 게 낫겠죠. 리츠로 바꾸면 이제 BS 가보면 감가상각도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막 쌓여서 가다가 배당금 줄 때 돼서 보면은 이제 이익잉여금하고 감가상각 누계 위에 있는 금액도 갖고 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을 막 계산해 보면 이때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차에. 우리가 피스컬 이어를 6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회계 연도를 이때 이제 배당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배당을 하면 위에 게 이제 돈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다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익잉여금으로 적어놨지만 저게 마이너스면은 결손이 난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 수 있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펀드로 고치고 이제 BS로 가면 우리가 이제 만들던 표를 마무리해야죠. 올라가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연기부터 이익잉여금이 이제 발생하지 않죠. 뭐 하지만 표를 그냥 보기 좋게 이 열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은 당연히 이익잉여금의 기말은 해서 이익잉여금 보조표의 기말 금액 얘를 불러갑니다. 그러면은 뭐 요거 하나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밑에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죠. 근데 저게 나중에 캐시플로우에서 다 쓰이기 때문에 필요한 계정들입니다. 그러면 부채했던 것처럼 자본도 요거 세 개를 합계를 내주면 이거를 한 칸만 끌어볼게요. 지금 자본이 다 계산이 됐고 그 위에 이제 고정부채, 유동부채에서 부채까지 다 계산이 됐고 맨 위에 자산까지 다 계산이 됐죠. 요거 하나 빠졌죠. 요거는 아직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다음에 자산에서 빼기 부채, 그다음에 빼기 자본 요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이제 식을 눈으로 보기 좋게 이제 괄호를 해줬는데 저거하고 또 다르게 식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갑자기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고치고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 걸로 봐서 9억 1,400만 원. 이 표가 제대로 된 표라면 딴 데서 오류가 없었다면 이 현금이 9억 1,400만 원이겠구나. 처음 시작할 때.
유추할 수 있죠. 그죠? 맞게 들어갔으면은 얘가 0이 나왔을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확인은 안 되니까 맞다고 보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주겠습니다. 대체 대조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변하지만 끝에 가서는 이제 대체 대조표가 다 이제 0으로 마무리되면서 끝나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얘가 현금이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현금 흐름표까지 다 만든 다음에 오류가 없는지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